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명의 젊은 예술가 리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오는 언제나 하늘과 별에 매료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는 전통적인 예술 스타일만이 인정받았고 리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하루는 리오가 마을의 경계를 넘어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감을 찾기 위해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는 여러 나라의 철학자, 예술가, 기술자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중 한 철학자가 리오에게 니체의 초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초인이란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다. 너도 너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 말은 리오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양한 리오는 자신의 창조적 본성을 온전히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을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오는 밤하늘의 별빛과 일렁이는 불꽃을 조합하여 환상적인 조명,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이 지상에서 춤추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리오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큰 호평을 받으면서도 리오는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창의성은 한계가 없었고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발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리오를 예술가로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선구자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오는 단순히 뛰어난 예술가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초인의 모습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리오의 삶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바 초인의 이상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여정으로 그가 남긴 메시지는 전통의 틀을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오의 존재는 그가 속한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커다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소집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공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크고 반짝이는 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에는 무지의 베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모든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각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도시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무지의 베일통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넣고 일종의 랜덤 뽑기를 통해 전혀 새로운 위치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벗어나야 했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직업을, 재력가들은 자신들의 돈을,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누리던 모든 것을 이 무지의 베일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우리는 평등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직업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회의는 시작되었고 무지의 베일 속에서 랜덤하게 뽑힌 새로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직 의사는 이제 로봇팔을 조립하는 공장에 노동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언제나 최상위 부자였던 이는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노인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평소엔 쉽게 간과하던 것들이 이제는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직 의사는 노동 환경의 열악함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체감하게 되었고 늘 풍족하던 부자는 복지 제도의 허점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교육의 불균형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각자가 새로운 입장에서 발언할 때마다 회의실 안에는 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각자 다른 위치에서 느끼는 공정과 불공정함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와 교육의 보장, 노동환경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배분 등이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다시 원래의 역할로 돌아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각자가 겪은 새로운 경험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고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롤스의 원초 적입장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흥미롭게 보여주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쓰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름마을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덕분에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었습니다. 구름마을에는 지혜의 나무라는 큰 나무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변하면서 마을의 신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공동체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외지인이 구름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반이었고 그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에반은 도시에서 자라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대도시에 지쳐있던 그는 휴식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에반은 구름마을의 공동체 생활에 처음에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함께 이루어졌고 중요한 결정은 마을 회의를 통해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공동식사, 공동농사, 심지어는 이웃의 집수리까지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에반은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아낙네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반, 우리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지혜의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해요. 나무는 혼자 서 있지만 그 뿌리는 온 마을 밑으로 퍼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죠. 이 말을 들은 에반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개인주의적 사고가 그를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반은 마을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자신을 제한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에반은 다른 외지인들에게 구름마을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요. 그게 이 마을의 진정한 매력이죠. 에반의 이야기는 구름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혜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계절마다 변하는 색으로 공동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공리주의 철학 모임이 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길이었고 그들은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마을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공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은 몇몇 주민들이 애완견과 산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이 공원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 마을에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민들이 제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아이스크림 가게, 회전목마, 미끄럼틀 같은 시설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대부분의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그 공원에서 조용한 산책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던 노인들의 은소음과 무적임이 두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공리주의 모임은 전체 마을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마을 축제에서 발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전통적인 춤과 음악,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이러한 전통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적인 주민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모임은 다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축제를 큰 열정과 기쁨으로 즐겼지만 전통을 중시하던 이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여러 노인들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며 흡족해했습니다. 마을에서 벌어진 이 일들은 긍정적인 결과와 약간의 논쟁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공리주의 모임의 활동이 모두에게 100% 만족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마을에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다소 시끌벅적한 일상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고 마을은 한층 더 활기찬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다수를 위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